어머니,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정미가 어머니 모시고 마트에 가고 싶다고 해서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 김태수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지붕거리는 기름기 같은 것이 배어 있었어요. 제 아들이지만 마흔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저렇게 제 앞가림 하나 못하고 아내 등살에 떠밀려 사는 걸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정미가 가고 싶어 한다라 단 한 번도 제가 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법이 없는 녀석이었죠. 내가 왜 자네들 장 보는데 따라 나서야 하지? 둘이서 오붓하게 다녀오너라. 에이, 어머니. 같이 장도 보고 저녁 식사라도 함께하면 좋잖아요. 정미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한우라도 사서 구워드린다고 성화해요. 며느리 고정미가 나를 위해 한우를 산다고요. 참으로 듣기 드문 소리였습니다. 그 아이가 제 돈으로 무언가를 사는 꼴을 본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모든 계산은 을의 제 몫이었으니까요. 분명 오늘도 잔뜩 물건을 고른 뒤 계산대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돌아보며 어머니하고 부를 것이 뻔했습니다. 그 그림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려져서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하지만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끝내려면 가장 확실한 장소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매듭을 지어야 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어야만 했어요. 알겠다. 호텔 로비로 내려가 있을 테니 그리로 오너라.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수백 벌의 옷이 계절별로 색상별로 정리되어 있었지만 제 손이 향한 곳은 가장 구석에 걸린 낡은 트위드 재킷과 평범한 면바지였어요. 사람들은 720억짜리 엘레강스 호텔의 오너인 저 오진숙이 매일같이 화려한 명품을 휘감고 살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이 호텔을 맨주먹으로 일궈낸 제게 사칠한 가장 경계해야 할 적과도 같았으니까요. 젊은 날 남편과 함께 단칸방 여관에서부터 시작해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지금의 호텔을 만들었습니다. 제 손때와 남편의 땀이 묻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런 제게 아들 내외의 무분별한 낭비는 단순히 돈을 쓰는 행위를 넘어 제 인생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저 멀리서 아들 내외가 팔짱을 낀 채 걸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며느리 고정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준 가방, 제가 사준 구두, 제가 사준 시계. 심지어 그 아이가 입고 있는 옷의 브랜드마저 지난달 제 카드 명세서에서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제 앞에서는 세상 공손한 척 온갖 아양을 떨지만 뒤에서는 제 아들을 들들 볶아 제 돈을 빼낼 궁리만 하는 하이에나 같은 아이였죠.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어요? 길이 좀 막혀서요. 정미가 과장된 목소리로 제 팔에 매달리듯 팔짱을 꼈습니다. 역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아들 녀석은 그저 멋쩍게 웃으며 제 눈치를 볼 뿐이었습니다. 가자. 저는 짧게 대답하고 앞장서 걸었어요. 호텔 앞에 대기하고 있던 제 전용차에 오르자 정미는 기다렸다는 듯이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기사님, 백화점부터 들렀다가 마트로 가주세요. 제가 받은 코트가 있는데 어머니께 선물로 사드리고 싶어서요. 참으로 가증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저를 위하는 척하면서 결국 제 돈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어요. 됐다. 시장기가 돈이 마트로 바로 가자꾸나. 제 단호한 말에 정미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계속해서 제잘거렸어요. 이번에 새로 이사갈 아파트의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새로 뽑을 자동차는 어떤 브랜드가 좋을 것인지. 그 모든 대화의 결론은 결국
어머니가 해주시면 좋겠다로 귀결되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대형마트에 도착하자마자 아들 내외는 마치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카트 2개를 끌고 사라졌어요. 저는 그저 그들의 뒤를 천천히 따라 걸었습니다. 정미는 유기농 코너에 들어서자마자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카트에 담기 시작했어요. 무슨 채소가 일반 채소의 대여섯 배는 비쌌고 과일 하나에 몇만 원씩 하는 것들도 서슴없이 집어넣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이런 거 먹어줘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거예요. 저희가 다 신경 써서 챙겨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는 정미의 손은 수입산 와인 코너로 향하고 있었어요. 한 병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와인들을 카트에 담으며 제게 눈을 찡긋거렸습니다. 아들 태수는 더 가관이었어요. 정육 코너에서 가장 비싼 한우 세트를 통째로 카트에 싣고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엄마, 이거 사서 오늘 저녁에 다 같이 구워 먹어요. 정미가 엄마 몸보신 시켜드려야 한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제 몸보신이 아니라 너희들 배를 채우기 위함이겠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카트 2개는 금세 산더미처럼 쌓여갔어요. 식료품뿐만 아니라 온갖 생활용품, 심지어는 최신형 커피 머신과 공기청정기까지 카트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평생 쓸 물건을 오늘 하루에 다 사는 사람들 같았어요. 그들이 물건을 고르는 동안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존재를 망각한 듯 신나게 쇼핑을 즐기는 두 사람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죠. 드디어 계산대에 도착했습니다. 길게 늘어선 줄을 기다려 우리 차례가 되었고 직원이 쉴 새 없이 바코드를 찍기 시작했어요.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순식간에 몇백만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모든 물건의 계산이 끝나고 직원이 최종 금액을 말하며 카드를 달라는 손짓을 했어요.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고정미가 저를 돌아보며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계산이요. 그 말은 마치 신호탄 같았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분노와 실망,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결심이 제 온몸을 지배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어떤 표정 변화도 없이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당황한 태수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산대 직원과 주변 사람들의 어리둥절한 시선이 느껴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마트 출구를 향해 걸어갔어요. 성큼성큼 망설임 없는 걸음이었습니다. 어머니, 같이 가셔야죠. 어머니. 정미의 다급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뒤따라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트 문을 나서자 대기하고 있던 제 차가 보였어요. 운전기사가 놀란 얼굴로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아들 내외가 허둥지둥 마트에서 뛰쳐나오는 것이 보였어요. 기사 양반, 내 호텔로 갑시다. 제 말에 운전기사는 더 묻지 않고 부드럽게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어요. 아마 평생 처음으로 자신들이 고른 물건값을 스스로 치러야 할 상황에 놓였을 겁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는 20년 넘게 제 곁을 지킨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괜찮네. 아주 괜찮아. 오늘처럼 속이 시원한 날이 없었어. 저는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보며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오진숙.
엘레강스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제 스위트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 처리하도록 해요.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첫째, 김태수, 고정미 명의로 발급된 내 가족카드 전부 즉시 정지시키고 해지 절차 밟아요. 둘째, 그들이 타고 다니는 차, 내 법인 명의로 리스한 거니 당장 회수 조치하고. 셋째,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월세 지원도 오늘부로 중단한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해요. 보증금도 내가 낸 것이니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어. 수화기 너머로 김 비서의 놀란 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제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고 말고. 이건 벌을 주는 게 아니야. 마흔 넘어 제 밥벌이도 못하는 성인 2명에게 진정한 독립의 기회를 주는 것뿐이니까 내 말대로 즉시 처리하고 결과 보고하도록. 전화를 끊고 푹신한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텅 빈 스위트룸 안에는 정막만이 흘렀어요. 이것은 분노에서 비롯된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상처를 마침내 도려내는 제 자신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어요. 더 이상 아들이라는 이름에 어미라는 굴레에 갇혀 제 인생을 갉아먹히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마트에서의 일은 그저 방아쇠였을 뿐, 제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제 오진숙의 이름으로 엘레강스 호텔의 오너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요. 예상했던 대로 다음 날 정오가 되기도 전에 며느리 고정미가 호텔로 쳐들어왔습니다. 1층 로비에서부터 소란이 들려오는 듯 했어요. 저는 제 집무실 CCTV 화면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미는 프런트 데스크 직원의 팔을 붙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지금 장난해요? 내가 누군지 몰라? 이 호텔 회장님 며느리라고. 당장 비키지 못해? 화면 속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어제 마트에서 입었던 화려한 옷차림 그대로였어요. 아마 카드값과 리스 차량 회수 통보를 받고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러 온 것이겠지요. 직원들은 당황하면서도 제 지시대로 정중하게 그녀를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지금은 어떤 방문도 원치 않으신다고 전하셨습니다. 뭐, 어머니가? 직접? 거짓말하지 마. 우리 어머니가 그럴 리 없어. 자신이 불리할 때만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참으로 역겨웠습니다. 저는 인터폰을 들어 비서실에 연결했어요. 보안팀 불러서 소란 피우는 외부인, 즉시 건물 밖으로 내보내도록 하세요. 그리고 고정미 씨에게는 내가 할 말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 하라고 전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잠시 후 건장한 보안팀 직원들이 나타나 정미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발버둥 치며 악을 썼어요. 이거나, 너희들 다 잘리고 싶어? 내가 누군지 알고 이래. 그녀의 발악은 호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다가 CCTV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볼 가치도 없었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아들 태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가 뒤섞여 엉망이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정미가 지금 집 앞에서 쫓겨나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카드도 다 끊기고 차도 뺏어가고 이게 다 엄마가 한 짓이라면서요. 그래, 내가 했다. 이제 알았니? 제 담담한 목소리에 태수는 할 말을 잃은 듯 잠시 숨을 골랐어요. 아니, 왜요?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건데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는구나. 그게 바로 너희들의 가장 큰 잘못이다, 태수야. 너희는 성인이고 부부야. 그런데 어째서 너희의 생활을 온전히 나한테 의지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어제 그 마트 계산대 앞에서 정미가 나를 부르던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 이 아이들은 내가 죽어야만 정신을 차리겠구나.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를 독립시켜주기로 마음먹은 거다. 독립이요? 이건 독립이 아니라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소리잖아요. 당장 월세 낼 돈도 없는데 저희더러 어떡하라고요. 그건 자네가 가장으로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 내가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야. 자네 아버지는 자네 나이 때 내 손 한 번 벌리지 않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 작은 가게를 열었어. 그런데 너는 지금껏 뭘 했니? 내 돈으로 비싼 옷 사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아내 비위 맞추는 게 자네가 한 일의 전부 아니었나? 제 말에 태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엄마, 제발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정미 좀 달래서 다시 들어오게 해야 해요. 이러다 정말 이혼당하겠어요. 자네 부인이 집을 나간 건 자네 무능력 때문이지. 내 탓이 아니야. 스스로의 가정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애초에 꾸리지 말았어야지.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이만 끊는다. 저는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어요. 아들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더 이상 약해지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내리는 마지막 처방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아들 내외가 살던 집의 집주인에게서 직접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마 태수에게 월세 지원이 끊겼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겠지요. 회장님, 저 태수 시댁 집주인입니다. 월세건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만. 네, 이야기 들으셨겠지요. 더 이상 제가 월세를 내주지 않을 겁니다. 그 집에 계속 살고 싶으면 이제부터 아들 내외가 직접 월세를 내야 할 겁니다. 아이고, 회장님. 그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월세를 내겠습니까? 보증금에서 제하고 내보내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하시지요. 보증금 5억 원도 제가 낸 것이니 남은 월세와 관리비 그리고 원상복구 비용까지 모두 제하고 남는 금액은 제 계좌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관련 서류는 제 변호사 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말에 집주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힘없는 목소리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아들 내외는 당장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지붕 있는 집을 구해봐야 세상살이가 얼마나 험난한지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겠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무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책장 한가운데에는 남편과 제가 젊은 시절 작은 여관 앞에서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 남편은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수줍게 서 있는 제 모습도 보였고요. 우리는 가진 것 하나 없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 치열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엘레강스 호텔이 존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아들 태수는 너무나 쉽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호텔 주인의 아들이었고 돈 걱정 한번 해본 적 없이 자랐어요. 부족함 없이 키우는 것이 사랑이라 믿었던 제 어리석음이 결국 아들을 의존적이고 무능력한 어른으로 만들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 곁에 딱 붙어서 기생하는 고정미 같은 아이를 며느리로 들였으니 모든 것이 제 잘못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서울의 빌딩 숲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의 황혼도 저 노을처럼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매듭을 풀어내야만 했습니다. 아들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롯이 나 자신, 오진숙의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 내외 걱정에 밤을 지새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제게 큰 해방감을 안겨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호텔 레스토랑으로 내려가 혼자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신선한 샐러드와 갓 구운 빵, 그리고 향긋한 커피 한 잔. 온전히 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앞으로의 계획들로 가득 찼어요. 아들 내외 문제에서 벗어나니 그동안 미뤄두었던 호텔의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시설을 개보수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하는 등 할 일이 산더미 같았어요. 제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잊고 있던 열정이 솟아나는 기분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되찾고 싶었던 제 모습이었습니다. 며칠간의 잠잠함은 더 큰 폭풍을 예고하는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월세집에서 쫓겨날 날짜가 임박해오자 아들 내외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한 듯 보였어요. 이번에는 제 개인 자택이 아닌 호텔 정문 앞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아마 제 사업장에 타격을 주어 저를 압박하려는 유치한 속셈이었겠지요. 그날은 해외 VVIP 손님들이 호텔에 대거 투숙하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로비에서 직접 손님들을 맞이하며 직원들을 지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호텔 정문 쪽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태수와 며느리 고정미가 바닥에 드러누워 울부짖고 있었어요. 그들 옆에는 큼지막하게 글씨를 쓴 피켓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비정한 어미, 자식을 길거리로 내쫓는 재벌 회장, 지나가는 사람들과 호텔을 드나드는 손님들이 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호텔 이미지가 실시간으로 훼손되는 끔찍한 순간이었어요. 직원들이 달려가 그들을 일으키려 했지만 두 사람은 죽은 사람처럼 바닥에 딱 붙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길바닥에 나앉아 죽으라는 말씀이세요? 태수가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처절하게 외쳤습니다. 고정민은 아이의 머리를 바닥에 박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한편의 잘 짜인 심파극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연극에 놀아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곁에 있던 박 전무에게 나지막이 지시했습니다. 박 전무, 지금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호텔 정문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행패를 부린다고요. 네, 회장님, 그래도 아드님과. 박 전무가 놀라 저를 쳐다보았지만 제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내게 아들은 없어요. 저들은 그저 내 사업을 망치러 온 행패꾼일 뿐입니다. 어서 신고하세요. 제 지시에 박 전무는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곧바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 2대가 호텔 앞에 도착했어요. 경찰들이 차에서 내리자 구경꾼들은 더욱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경찰들이 바닥에 누워있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 신분증을 요구하며 일으키려 했어요. 무슨 일로 여기서 이러고 계십니까? 영업방해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일어나서
경찰서까지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그제야 태수가 벌떡 일어나 경찰에게 소리쳤습니다. 영업방해라니요. 우리가 누군지 알고 이러십니까? 나 이 호텔 회장 아들입니다. 내 어머니를 만나러 온 건데 이게 무슨 행패예요. 아들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경찰들도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제가 천천히 그들에게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어요. 저는 아들 태수 앞에 멈춰서서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자네 어머니라는 거지? 제 말에 태수는 물론이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아들 태수잖아요. 내 아들 태수는 오래전에 죽었네. 내 기억 속의 아들은 이렇게 나약하고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어. 자네는 내 아들을 사칭하는 낯선 사람일 뿐이야.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자신도 놀랄 만큼 냉정하고 단호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졌다고요. 태수가 결국 이성을 잃고 제게 악을 썼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일침을 가했어요. 자네 인생이 망가진 건 내 탓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우지 못한 자네 탓이야. 경찰관 양반들, 이 사람들 당장 연행해 가세요. 저는 이 사람들을 모릅니다. 제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계속해서 저를 괴롭히는 스토커들입니다. 제 확고한 증언에 경찰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태수와 정미의 팔을 붙잡아 경찰차로 끌고 갔습니다. 두 사람은 끝까지 발버둥 치며 소리를 질렀지만 결국 꼼짝없이 차에 태워졌어요. 경찰차가 떠나고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서서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직원들과 손님들의 시선 속에는 경외와 두려움, 그리고 약간의 동정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곧바로 제 고문 변호사인 최 변호사에게 연락해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최 변호사는 제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우리 집안의 모든 일을 상담해준 오랜 친구 같은 사람이었어요. 최 변호사, 오늘 있었던 일은 들었겠지? 들었네. 자네 아들 내외가 경찰서까지 연행되었다고. 자네 정말 단단히 마음먹었군. 이제 시작일 뿐이야. 법적으로 저 아이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싶네. 우선 내 집과 호텔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 신청부터 진행해주게. 최 변호사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겠네. 오늘 일만으로도 충분히 사유가 될 거야. 증거 영상도 확보해 두었고 또 다른 건 없나? 있지. 지금까지 내가 저 아이들에게 지원해준 모든 것들을 되돌려 받을 방법을 찾아봐 줬으면 해. 물론 법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말이야. 결혼할 때 해준 아파트, 매년 보내준 생활비, 그 아이가 들고 다니는 명품 가방까지 그 모든 게 당연한 권리가 아니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싶어. 제 말에 최 변호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 회장, 자네 정말 독해졌군. 하지만 이해하네. 오죽했으면 자네가 이럴까. 좋아, 한번 검토해보지. 증여세 관련 서류부터 과거 계좌 이체 내역까지 전부 훑어봐야겠군. 시간이 좀 걸릴 걸세. 상관없어.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바로잡을 거야. 더 이상 엄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내 자신을 희생하며 살지 않을 걸세. 최 변호사의 사무실을 나오자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의 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차를 타지 않고 일부러 조금 걸었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제 머리를 식혀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독하고 비정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이것은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골마 터진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결국 온몸이 썩어 들어갈 테니까요. 저는 제 인생이라는 건강한 몸을 되찾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풀려난 며느리 고정민은 예상대로 또 다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이라는 비겁한 무기를 들고 나왔더군요. 국내 최대 맘카페와 지역 커뮤니티에 악독한 재벌 시어머니의 만행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글의 내용은 실로 가관이었습니다. 자신을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란 순수한 여자로 묘사하고 돈밖에 모르는 비정한 시어머니에게 시집아 온갖 구박과 멸시를 당했다고 주장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본 것은 아픈 시어머니의 몸보신을 위해 요리를 해드리려던 효심의 발로였고, 호텔 앞에서 소란을 피운 것은 오해를 풀고 용서를 구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신들을 경찰에 스토커로 신고해 유치장에 가두기까지 했다며 사회적 약자인 자신들이 거대 자본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녀의 글솜씨는 생각보다 교묘하고 선동적이었습니다. 감성에 호소하는 문장들로 가득했고 자신의 명품 사진은 쏙 뺀 채 일부러 낡고 초라해 보이는 배경에서 찍은 사진 몇 장을 첨부해 동정심을 유발했어요. 댓글은 순식간에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대부분은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저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어요. 요즘 세상에 저런 시어머니가 있다니, 돈이 많으면 사람이 저렇게 악마가 되나 보다, 며느님이 너무 불쌍해요. 힘내세요 같은 반응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홍보팀장이 긴급 보고라며 제 집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제게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호텔 이미지가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고정미 사모님께서 올리신 글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에 떠 있는 글과 댓글들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분노보다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저렇게까지 하면서 제 돈을 뜯어내고 싶은 걸까? 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홍보팀장에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우리 호텔의 이미지를 오히려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로 만들 겁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저런 저급한 폭로전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팩트로 승부할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대로 준비해 주세요. 저는 홍보팀에게 몇 가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첫째, 호텔의 공식 입장문은 내지 않는다. 진흙탕 싸움에 끼어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어요. 둘째, 대신 평소 우리 호텔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몇몇 경제지와 인터뷰를 잡는다. 인터뷰 주제는 자수성가 여성 경영인 오진숙의 경영 철학과 나눔의 미학으로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셋째, 인터뷰 기사가 나갈 때쯤 우리 호텔 이름으로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새로운 사회공헌재단 설립 계획을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을 통해 고정미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과거 행적에 대한 자료들을 언론에 자연스럽게 흘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녀의 SNS에 올라와 있던 수많은 명품 사진들, 해외여행 사진들, 그리고 그녀가 제 카드로 결제한 쇼핑 내역 같은 것들이었죠. 제 지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되었습니다. 며칠 후 제 인터뷰 기사가
여러 매체의 메인에 실렸습니다. 저는 인터뷰에서 제 인생 역정과 경영 철학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고, 특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물고기를 잡아주는 대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신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수백억 원 규모의 청년 자립 지원 재단 설립 계획을 발표하자 여론은 순식간에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저를 돈만 많은 악독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확고한 철학을 가진 존경스러운 경영인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고정미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자 그녀를 동정하던 여론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시어머니 돈으로 명품은 다 사놓고 불쌍한 척 연기한 거였네. 저런 며느리라면 나라도 내쫓겠다는 댓글들이 이전의 비난 댓글들을 뒤덮었습니다. 고정미가 올렸던 글은 결국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녀는 스스로 글을 삭제하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소동이 그렇게 일단락될 무렵 박 전무가 또 다른 소식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태수 군이 우리 경쟁사인 로얄 팰리스 호텔에 취직했다고 합니다. 로얄 팰리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로얄 팰리스 호텔은 규모나 역사면에서 우리 엘레강스와 항상 라이벌 관계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 사장은 예전부터 사사건건 저를 견제하고 껄끄럽게 굴던 인물이기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직급은 하급 관리자인 대리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로얄 팰리스 측에서 우리 호텔의 내부 정보를 빼내거나 회장님을 자극할 목적으로 태수 군을 채용한 것 같습니다. 박 전무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오히려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하하, 그거 참 재미있게 됐군요. 제 아들 녀석이 복수랍시고 생각해낸 게 고작 그거라니. 유치하기 짝이 없네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태수 군이 호텔의 중요한 정보들을 알고 있을 텐데요. 걱정 말아요. 태수가 아는 정보라고 해봐야 레스토랑 메뉴가 뭐가 맛있는지, 어느 객실 전망이 좋은지 정도일 겁니다.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호텔 경영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로얄 팰리스 사장이 제 아들을 감당하느라 골머리를 앓게 될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로얄 팰리스 호텔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리석은 아들과 교활한 경쟁자의 합작품이라 오히려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생긴 셈이었어요. 박 전무, 우리 호텔 이름으로 로얄 팰리스 호텔 사장에게 축하난을 하나 보내세요. 가장 크고 화려한 것으로요. 네, 축하난을 말입니까? 네. 그리고 리본에는 이렇게 적으세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특히 신입사원 교육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라고요. 제 말에 박 전무는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그 의미를 깨닫고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품격 있는 경고이자 조롱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유치한 도발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들이 어떤 수로 제게 덤벼오든 저는 그보다 더 높은 곳에서 더 넓은 시야로 모든 것을 내려다볼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제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저 오진숙이니까요. 온라인에서 저를 향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고 어리석은 아들이 경쟁사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소동이 일단락되자 며칠간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저는 그것이 폭풍전의 고요함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고정미라는 아이는 그렇게 쉽게 포기할 위인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그 아이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뻔뻔함과 가족이라는 방패를 들고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날은
호텔 창립 25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임원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열띤 토론이 오가던 중 비서실에서 긴급 인터폰이 걸려왔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호텔 정문 앞에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또 그 아이들 짓인가요? 이번에는 고정미 씨의 친정 식구들까지 동원된 것 같습니다. 저는 회의를 잠시 중단시키고 제 집무실로 올라와 CCTV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가관도 아닌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고정미는 물론이고 처음 보는 중년의 부부와 젊은 남자까지 합세해 호텔 정문 앞을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고정미의 부모와 남동생이 틀림없었어요.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이 촌스러운 등산복 차림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곡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조잡하게 만든 피켓이 여러 개 놓여 있었죠. 사돈의 재산이 그렇게 탐나더냐. 내 딸 인생 물어내라. 720억 가졌으면 1억쯤은 껌값 아니냐. 그 같은 앞뒤도 맞지 않고 저급하기 짝이 없는 문구들이었습니다. 고정미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는 목청이 어찌나 좋은지 호텔 로비까지 그 소리가 들릴 지경이었어요. 아이고, 우리 딸 불쌍해서 어떡해. 꽃 같은 내 딸 데려다가 이게 무슨 짓이람. 사람 피를 말려 죽이려는 악독한 사돈네 같으니라고. 고정미는 그 옆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연기를 하고 있었고 아비와 남동생이라는 작자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신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짜인 한 편의 막장 드라마였어요. 호텔 보안팀 직원들이 그들을 제지하려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어디 쳐봐. 사람 친다고 동네방네 소문낼 테니까 라며 더 큰 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호텔을 드나들던 손님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그 광경을 피했고 몇몇은 수군거리며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호텔의 품격이 실시간으로 바닥에 떨어지고 있었죠. 저는 인터폰을 들어 박 전무를 호출했습니다. 그는 제 부름에 즉시 집무실로 들어왔고 그의 얼굴에도 곤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 전무, 저 꼴 좀 봐요. 이제는 하다하다 자기 집안 식구들까지 끌어들였군요. 회장님, 어떻게 할까요? 경찰을 부르면 지난번처럼 더 크게 반발할 것 같습니다. 경찰은 부르지 않을 겁니다. 저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이 개입하면 오히려 더 날뛰기 마련이죠. 이번 일은 박 전무가 직접 처리해 줬으면 합니다. 제 말에 박 전무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전무는 단순히 제 호텔의 총지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남편이 살아있을 적 갈 곳 없는 시골 청년이었던 그를 거두어 지금의 자리까지 키워낸 저로서는 아들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누구보다 우리 집안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고 특히 고정미가 시집온 이후로 벌였던 수많은 행패들을 묵묵히 제 뒤에서 처리해 주곤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십니까, 회장님?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고 생각했었는데 역시 박 전무는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요. 저 아이 고정미가 우리 집에 시집온 이후로 내 돈으로 자기 친정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빼돌렸는지 박 전무가 나보다 더 잘 알고 있겠지요? 박 전무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침묵은 긍정의 의미였어요. 내가 알면서도 모른 척 눈 감아줬던 것들, 그 증거 자료들을 전부 가지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고정미 씨가 회장님 카드로 결제한 내역, 친정 식구들 계좌로 송금한 내역, 심지어 친정아버님 차를 법인 명의로 리스했다가 얼마 전에 해지된 서류까지 모두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역시 박
박전무였습니다. 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까지 그는 세심하게 챙기고 있었어요. 좋아요. 그 자료들을 전부 들고 나가서 저 사람들 면전에 하나씩 읊어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물어보세요. 정말 내 딸이 불쌍한 피해자인지 아니면 시어머니 재산을 거머리처럼 빨아먹으려던 탐욕스러운 도둑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여요. 지금 당장 여기서 사라지지 않으면 이 모든 자료를 세무서와 언론사에 동시에 넘겨버리겠다고요. 아마 효녀 며느리의 눈물겨운 친정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될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면 더 좋아하겠지요. 제 지시에 박전무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의 품격에 흠이 가지 않도록 조용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박전무는 두꺼운 서류 파일을 챙겨 들고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저는 다시 CCTV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잠시 후 박 전무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소란의 중심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고정미의 친정 식구들 앞에 멈춰서서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엘레강스 호텔의 총지배인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그의 차분한 태도에 고정미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여기 책임자인가? 잘 왔네. 당신네 회장 당장 나오라고 해. 어디 사돈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길바닥에서 멸시할 수가 있어. 진정하십시오, 아버님. 회장님께서는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셔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사돈댁과 직접 대화할 의사가 없으시다고 분명히 전하셨습니다. 뭐야? 이 사람 말하는 것 좀 보게 해. 우리가 우스워? 고정미의 남동생까지 나서서 삿대질을 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박 전무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들고 있던 서류 파일을 펼쳐 보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몇 가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여러분의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꺼내 들고 조용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2023년 5월 12일 고정미 씨는 회장님 카드로 피사 명품백을 780만 원에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 가방은 중고 명품샵에서 650만 원의 현금으로 되팔렸고 그 돈은 아버님 계좌로 바로 입금되었습니다. 제가 맞습니까, 아버님? 그 말에 고정미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더 커졌어요. 그건 우리 딸이 나 용돈 하라고 준 돈인데 그게 뭐 잘못됐나? 잘못되고 말고요. 회장님께서는 며느리에게 쓰라고 주신 돈이지 사돈께 용돈 드리라고 주신 돈이 아닙니다. 엄연히 횡령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박 전무는 다음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고정미의 어머니를 향해서였어요. 어머님, 작년 추석에 고정미 씨가 친정에 가져간 최고급 한우갈비 세트 10박스, 총 500만 원어치. 회장님께서 호텔 VVIP 고객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준비해 두신 것을 몰래 빼돌린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심지어 어머님께서는 그 갈비를 동네 사람들에게 인심 쓰듯 나눠주시며 우리 사돈이 보내줬다고 자랑까지 하셨더군요. 고정미 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딸의 눈치만 살폈어요. 고정미는 이미 사색이 되어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박 전무의 폭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련님, 그는 고정미의 남동생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친구들과 다녀온 동남아 최고급 리조트 여행 경비 총 1,200만 원. 고정미 씨가
회장님께 대학원 등록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서 받아낸 돈으로 결제한 것입니다. 도련님께서 SNS에 자랑스럽게 올리신 수많은 사진들 덕분에 저희가 모든 경비를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 전무는 마지막으로 서류 뭉치를 들어 보이며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 5년간 고정미 씨를 통해 사돈댁으로 흘러들어간 회장님의 재산은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현금과 물품을 합쳐 3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 모든 증거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로 따님이 불쌍한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변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이제 동정이 아닌 경멸의 눈빛으로 고정미의 가족들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고정미의 아버지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고 어머니는 아예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전무는 그들에게 한 걸음 다가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10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깨끗하게 사라지십시오. 만약 10분 뒤에도 이 자리에 남아 계신다면 저는 이 서류 뭉치를 들고 곧장 세무서로 갈 겁니다. 탈세와 불법 증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시겠죠. 물론 언론사에도 제보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시던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박 전무는 뒤돌아서서 조금의 미련도 없이 호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고정미와 그녀의 가족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허둥지둥 피켓을 챙겨들고 꽁무니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폐잔병처럼 초라하기 짝이 없었어요. 저는 CCTV 화면을 끄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더 크게 밀려왔어요. 어쩌다 내 아들은 저런 집안과 엮여서 저런 아이와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이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제 탓인 것만 같아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 소동이 있고 며칠 뒤 제 남편의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날이지만 올해는 유난히 그가 더 그립고 보고 싶었어요. 저는 모든 일정을 비우고 이른 아침 홀로 남편이 잠들어 있는 공원 묘지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마치 제 마음을 아는 듯 잔뜩 찌푸려 있었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차가운 가을비가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산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비를 맞으며 남편의 묘비 앞으로 걸어갔어요. 차가운 빗물이 제 머리와 옷을 적셨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묘비에는 남편의 인자한 미소가 담긴 사진이 박혀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제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작게 흩어졌습니다. 저는 묘비 앞 잔디밭에 털썩 주저앉아 차갑게 식은 비석을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그러자 복물 터지듯 과거의 기억들이 밀려 들어왔어요. 작은 여관방 하나로 시작했던 신혼 시절. 돈이 없어 매일같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우리는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낮에는 공사장을 돌며 막노동을 했고 밤에는 저와 함께 낡은 여관을 청소하고 손님을 받았어요. 그의 손은 항상 굳은 살이 박여 거칠었고 제 손은 세제에 절어 늘 부르터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내일을 꿈꿨습니다. 진수가 조금만 더 고생하자. 내가 꼭 당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우리 아들 태수한테도 절대로 가난은 물려주지 않을 거야.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어요. 여간이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이 늘었고
저희는 악착같이 돈을 모아 옆 건물을 인수해 작은 호텔로 확장했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어요. 주변 상인들의 텃세와 대형 호텔들의 견제, 갑작스러운 금융 위기까지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약한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다독이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죠. 하지만 그런 그도 새로 만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그의 몸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어요. 그는 매일 밤 기침을 심하게 했고 눈에 띄게 말라갔지만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아깝다며 끝까지 버텼습니다. 괜찮아. 그냥 감기 몸살이야. 며칠 푹 쉬면 나아.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제가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결국 그는 호텔 증축 공사 현장에서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더 좋은 약을 쓰고 더 좋은 환경에서 치료했다면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었을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희에게는 그럴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호텔을 짓느라 가진 돈을 모두 쏟아부었고 은행 빚까지 잔뜩 짊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그는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병실에 누워 제 손을 꼭 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하다. 진수가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우리 호텔 그리고 우리 태수 잘 부탁해.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몇 날 며칠을 목 놓아 울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저에게는 그가 남긴 유산, 엘레강스 호텔과 하나뿐인 아들 태수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두 사람 목까지 살아내서 이 호텔을 대한민국 최고로 만들고 우리 아들을 누구보다 훌륭하게 키워내겠다고요. 그 후로 제 인생은 전쟁 같았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저를 무시하는 사업 파트너들과 싸워야 했고 호텔을 집어삼키려는 경쟁자들과 싸워야 했어요. 밤낮 없이 일에만 매달렸고 독하다, 차갑다는 소리를 들어가며 지금의 엘레강스 호텔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가장 중요했던 아들 태수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저는 아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미안함을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채워주려 했습니다. 그것이 제 가장 큰 실수였죠.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당신 피와 땀이 깃든 이 호텔, 내가 잘 지켜내고 있는 거 맞죠? 그런데 태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 아들인데 내가 그 아이를 길거리로 내쫓았어요. 사람들이 나보고 비정한 어미라고 손가락질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평생 철들지 못하고 당신과 내가 피땀 흘려 일군 모든 것을 망가뜨릴 것만 같았어요. 내가 너무 모질었던 걸까요? 저는 묘비의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다른 사람 앞에서 보인 적 없던 약한 모습이었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강인한 호텔 회장 오진숙의 모습 뒤에 숨겨진 남편을 그리워하는 아내이자 자식 때문에 가슴 아리하는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흙투성이가 된 옷을 털었습니다. 비는 어느새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어요. 저는 묘비를 다시 한번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여보. 내가 꼭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게요. 우리 태수도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주겠죠. 당신이 하늘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나 끝까지 당당하게 버텨낼게요.
묘지를 떠나 차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것을 이겨낼 용기와 확신이 다시 가슴속에 차올랐어요. 저는 이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제 선택을 믿고 제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입니다. 남편의 기일을 지내고 호텔로 복귀하자마자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또 다른 종류의 전쟁이었습니다. 로얄 팰리스 호텔로 옮겨간 아들 태수가 결국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박 전무가 긴급히 제게 보고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회장님, 김태수 군이 어젯밤 로얄 팰리스 호텔의 기획실에서 우리 호텔의 신규 VVIP 서비스 관련 기획안과 고객 리스트를 빼돌리려다 현장에서 발각되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게 정말인가요? 네. 로얄 팰리스 보안팀에 잡혀서 현재는 대기 발령 상태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로얄 팰리스 사장이 태수 군을 부추겨 산업 스파이 짓을 시키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이 틀어지자 모든 책임을 태수 군에게 떠넘기고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모양새입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일을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동안 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그렇게까지 컸던 걸까요? 그래서 태수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경찰에 넘겨졌습니까?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로얄 팰리스 측에서도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쉬쉬하며 내부적으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태수군이 모든 것을 뒤집어쓰고 해고당하는 것은 물론 업계에서 영원히 매장당할 수도 있습니다. 박 전무의 보고를 듣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아들이 밉고 원망스러웠지만 동시에 그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섣불리 나서는 순간 로얄 팰리스 사장은 그것을 빌미로 저를 더욱 압박해 올 것이 뻔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비서가 다른 보고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고정미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회장님, 고정미 씨가 최근 여러 사채업자들에게 손을 벌려 거액의 돈을 빌렸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 호텔의 소액 주주 중 한 명인 서 이사에게 접근해 회장님 해임안을 상정하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달라고 사주하고 있다는 첩보입니다. 이제는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밖에서 호텔의 기밀을 빼내려 하고 며느리는 안에서 주주들을 포섭해 저를 몰아내려 하는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로얄 팰리스 사장과 고정미가 뒤에서 손을 잡고 이 모든 일을 꾸몄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어리석은 제 아들은 그들의 장기판 위에 놓인 말에 불과했겠지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허탈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저들이 저를 너무 얕봤습니다. 수십 년간 이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지금의 자리에 오른 저 오진숙을 고작 그런 어설픈 계략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요? 알겠습니다. 상황 파악은 다 끝났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슬픔이 없었어요. 오직 차가운 분노와 승리에 대한 확신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박 전무,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이건 저들이 우리에게 던진 선전포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아니, 제가 이기게 만들 겁니다. 저는 박 전무에게 몇 가지 비밀스러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우선 로얄 팰리스 호텔에 잡혀 있는 태수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 로얄 팰리스 사장이 태수에게 산업 스파이 짓을 사주했다는 증거를 은밀하게 수집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리고 고정미와 손을 잡은 서이사에 대해서는 그가 현재 처한 재정적 어려움과 고정미에게 돈을 받고 나눈 대화 녹취록까지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제게는 호텔 곳곳에 수십 년간 충성을 바쳐온 눈과 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위해 움직여주는 충직한 그림자들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이사가 요구하는 대로 임시 주주총회를 열도록 하세요. 날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올 수 있도록 아주 화려한 무대를 마련해 줘야지요. 제 계획을 들은 박 전무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경외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며칠 후 엘레강스 호텔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공고가 떴습니다. 안건은 현 대표이사 오진숙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의 건이었습니다. 호텔 내부는 물론이고 업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아들 내외와의 불화 끝에 결국 경영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냐며 수군거렸어요. 고정미와 로얄 팰리스 사장은 자신들의 승리를 예감하며 축배를 들고 있겠지요. 저는 그 모든 소문을 들으며 제 사무실에서 조용히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제 손에는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날카로운 비수가 이미 들려 있었으니까요.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대연회장에는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주주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채웠고 곧이어 오늘의 주인공인 양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고정미와 서이사가 함께 들어섰습니다. 고정미는 그동안의 초라한 행색은 온데간데 없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사채로 빌린 돈을 몽땅 자기 몸에 투자한 모양이었어요. 그녀는 마치 자신이 이 호텔의 새로운 안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주주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그녀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주주들은 그녀의 인사를 받는 둥만은 둥하며 싸늘한 눈으로 쳐다볼 뿐이었어요. 몇몇은 노골적으로 혀를 차며 경멸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당황한 고정미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드디어 모든 주주가 착석하고 의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주주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안건을 발의한 서이사가 먼저 단상 위로 올라갔어요. 그는 준비해온 원고를 읽으며 저의 경영 방식이 얼마나 독단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졌는지, 그리고 가족과의 불화로 인해 호텔의 이미지를 얼마나 실추시켰는지에 대해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고정미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을 글썽이며 피해자 연기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의 뒷문이 조용히 열리고 제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제 등장에 장내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어요. 저는 주주들의 시선을 하나하나 마주치며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려던 서이사를 제지하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서이사님, 연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족하고 문제 많은 경영자였다니 미처 몰랐군요. 제 차분하면서도 서늘한 목소리에 서이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연설에 앞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할 사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주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주주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뒤에 있던 박 전무에게 손짓했어요. 박 전무는 연회장 중앙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처음 나타난 것은 서이사의 개인 계좌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서 이사님은 최근 개인 사업의 부진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주에 2차례에 걸쳐 정체불명의 인물로부터 총 5억 원의 현금을 입금받으셨더군요. 공교롭게도 그 돈이 입금된 직후 서 이사님은 오늘 이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셨습니다. 서 이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소리쳤어요. 그게 무슨 소리요? 저건 조작된 거야. 음해야. 조작인지 아닌지는 지금부터 들려드릴 녹취 파일을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손가락을 튕기자 스피커를 통해 서 이사와 고정미가 나눈 비밀스러운 대화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 이사님, 약속한 돈 5억입니다. 이걸로 이사님 빚부터 해결하세요. 대신 약속하신 대로 임시 주주총회 반드시 열어주셔야 합니다. 저희 시어머니만 끌어내리면 이 호텔은 우리 차지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지금 받으신 돈의 10배, 20배를 챙겨드릴게요. 고정미의 목소리. 허허, 정말 통이 크시군. 알겠습니다. 늙은 시어미 하나 몰아내는 게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내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반드시 성사시켜 드리겠습니다. 서 이사의 목소리. 녹취가 끝나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주주가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서 이사와 고정미를 쏘아보고 있었어요. 고정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저건 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거짓말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거짓말인지 한번 보시지요. 저는 다음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로얄 팰리스 호텔의 어두컴컴한 기획실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제 아들 김태수가 서류 캐비닛을 뒤지며 허둥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잠시 후 로얄 팰리스 사장이 나타나 태수의 뺨을 때리며 무언가를 윽박지르는 장면, 그리고 결국 보안팀 직원들에게 끌려나가는 태수의 처참한 모습까지 생생하게 상영되었습니다. 제 아들 김태수입니다. 로얄 팰리스 사장의 사주를 받아 저희 호텔의 기밀을 훔치려다 실패하고 버림받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뒤에서 계획하고 조종한 사람이 바로 저기 앉아 있는 제 며느리 고정미 씨와 로얄 팰리스 사장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저희 엘레강스 호텔을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해 한 가정을 파탄내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고 있는 고정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사시나무 떨듯 떨기만 할 뿐이었어요.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모든 것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제 모든 것을 바쳐 이 호텔을 지키고 키워왔습니다. 제게는 흠이 많고 부족한 점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사사로운 욕심으로 호텔에 해를 끼친 적은 없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주주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었어요. 서 이사는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연회장을 빠져나갔고 고정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넋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완벽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저는 의장석으로 다가가 마이크를 다시 잡고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대표이사 회의만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중대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장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카메라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제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제 아들 김태수를
엘레강스 호텔의 모든 상속 권한에서 공식적으로 제외하겠습니다. 그에게는 단 한 주의 주식도 단 한 평의 땅도 물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정한 어미의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에 대해 성인으로서 온전히 책임지게 하려는 제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라는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뒤 호텔은 언제 그랬냐는 듯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의 리더십은 더욱 공고해졌고 저를 믿고 따르는 직원들의 충성심은 하늘을 찔렀어요. 하지만 무대의 한쪽이 환하게 빛나면 다른 한쪽은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법이지요. 제 아들 김태수와 며느리였던 고정미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서 이사는 배임 및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정미가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려 그를 매수하려 했던 정황이 모두 드러났고 경찰은 고정미를 사기 및 배임 교사 혐의로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로얄 팰리스 호텔 측은 자신들의 산업 스파이 시도 사실이 세간에 알려질까 두려워 모든 책임을 제 아들 태수에게 떠넘긴 채 그를 고소해버렸습니다. 태수 역시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었죠. 그야말로 완전한 나락이었습니다. 한때는 엘레강스 호텔의 유일한 후계자로 또 한 명은 그 옆에서 호의호식하던 안주인으로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두 사람이 하루아침에 범죄자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박 전무는 매일 아침 그들의 동향을 간략하게 정리해 제게 보고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보고를 들을 뿐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았어요. 고정미 씨는 현재 수사망을 피해 도피 중이라고 합니다. 어제는 그녀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이 월세집까지 찾아가 쑥대밭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계약 위반이라며 당장 방을 빼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태수는 어떻게 지낸다고 하던가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태수 군은 경찰 조사를 한 차례 받은 뒤 풀려났지만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현재는 고정미 씨와 함께 허름한 여관을 전전하며 지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관. 제 남편과 제가 맨주먹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머물렀던 여관에는 희망과 사랑이 있었지만 지금 저 아이들이 머무는 여관방에는 절망과 증오만이 가득하겠지요. 저는 보고를 듣고 난 뒤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을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제 자신에 대한 자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차가운 이성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살던 고급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집안에 있던 값비싼 가구와 가전제품들은 사채업자들이 헐값에 모두 가져가 버렸고 남은 것은 두 사람의 낡은 옷가지 몇 벌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된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붙잡고 의지하는 대신 서로를 탓하며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비참한 말로는 박 전무가 설치해둔 작은 정보망을 통해 제 귀에까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조금만 더 똑똑했어도 일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멍청한 자식? 여관방의 얇은 벽을 타고 들려오는 고정미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뭐, 내 탓이라고? 너야말로 그 늙은이 성격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무작정 덤벼든 거 아니야. 그리고 사채는 왜 끌어다 써서 이 꼴을 만들어.
태수 역시 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때는 서로 죽고 못 살 것처럼 굴던 두 사람의 민낯이 처참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매일 밤낮으로 이어졌고 결국 그 끝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전무가 퇴근 인사를 하기 위해 제 집무실에 들렀다가 망설이듯 봉투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회장님,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우선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뭔가요? 김태수 군이 보내온 것입니다. 봉투 안에는 이혼 서류 한 장과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고정미가 태수에게 남긴 것이었어요. 너랑 네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은 완전히 망했어. 더 이상 무능하고 멍청한 너랑은 단 하루도 살 수 없으니 이 서류에 도장 찍어서 보내. 위자료 한 푼 줄 생각 말고 앞으로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이 모든 건 전부 네 엄마가 만든 지옥이야. 악의와 저주로 가득 찬 문장이었습니다. 서류에는 이미 고정미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제 아들은 이제 아내에게서조차 버림받은 것입니다. 저는 서류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박 전무에게 말했어요. 이 서류 태수에게 그대로 전해주세요.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짓도록 도와주세요. 위자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확실히 전하고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 전무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아 텅 빈 집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이 오늘따라 유난히 슬퍼 보였어요. 아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울지 상상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새끼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 절벽 아래로 떨어뜨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태수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가 스스로의 힘으로 날갯짓하여 절벽 위로 다시 날아오를 때까지 그저 차갑게 지켜봐 주는 것뿐이었습니다. 태수는 이제 자신의 인생이 온전히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그 끔찍한 고독 속에서 뼈저리게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며칠 뒤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야근을 마치고 막 퇴근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로비 보안팀장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김태수 군이 로비로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저는 급히 제 집무실에 CCTV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비에 흠뻑 젖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제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한때는 멀끔했던 그의 얼굴은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값비싼 옷 대신 때에 절은 낡은 티셔츠 한 장을 걸치고 있었어요.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로비 안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그의 앞을 막아서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출입 명단에 없으신 분은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나 우리 어머니 회장님 좀 뵙게 해주시오. 제발 한 번만. 태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소리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 보였어요. 그저 애원하듯 혹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내려가 비에 젖은 아들을 끌어안고 싶다는 충동과 여기서 무너지면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된다는 이성이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제 손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그때 보안팀장이 인터폰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눈을 질끈 감고 말했습니다. 원칙대로 처리하세요. 저 사람은 우리 호텔과 아무 관련 없는 외부인입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저는 모니터 화면을 돌려버렸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었어요. 잠시 후 로비에서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아들은 결국 자신의 어머니가 있는 건물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빗속으로 다시 쫓겨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집무실 소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빗소리는 마치 아들의 울음소리처럼 들렸고 창문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는 저를 원망하는 절규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정녕 아들을 위한 길일까? 수백, 수천 번을 제 자신에게 되물었습니다. 답은 없었어요. 다만 이 길의 끝에서 아들이 진정한 어른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제 오랜 친구이자 고문 변호사인 최 변호사가 약속도 없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오 회장, 어젯밤 이야기 들었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내칠 수가 있나? 다들 자네 보고 독하다고 피도 눈물도 없다고들 하더군. 저는 말없이 그가 내미는 따뜻한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최 변호사, 자네도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나? 틀렸다기보다는 너무 극단적이라는 생각은 드네. 태수가 물론 큰 잘못을 저질렀지. 하지만 저렇게까지 벼랑 끝으로 몰아붙여야만 했을까? 저러다 아이가 정말 나쁜 마음이라도 먹으면 어쩌려고 그러나? 나쁜 마음이라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게 뭐가 있겠나? 나는 태수가 지금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네. 그리고 사람이 진짜 변하려면 그 밑바닥을 스스로의 힘으로 딛고 일어서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어.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최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용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저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말 한마디 건네는 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진정한 용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그 대가를 온전히 치른 뒤에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자격 같은 걸세. 용서는 내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스스로 쟁취해야 할 마지막 권리란 말일세. 제 말에 최 변호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는 제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최 변호사가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기가 막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망쳤던 고정미가 홍콩의 한 부호와 재혼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보란 듯이 제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저 정미예요. 잘 지내시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어쩐 일인가? 그냥요.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저는 지금 홍콩이에요. 남편이랑 요트에서 와인 한잔하고 있었어요. 아, 제 남편이요? 이쪽에서는 꽤 유명한 자산가예요. 어머니 호텔 정도는 장난감처럼 사줄 수 있는 사람이죠. 저한테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사주고 매일같이 파티를 열어줘요. 태수 씨랑 살던 그 지옥 같던 시간들을 전부 보상받는 기분이에요. 그녀는 일부러 저를 조롱하고 약 올리기 위해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런가? 잘 됐군. 부디 그 사람이랑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게나. 제 담담한 반응에 오히려 당황한 것은 고정미 쪽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씩씩거리며 말했어요. 두고 보세요. 어머니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제가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지금보다 더 성공해서 어머니 앞에 나타날 테니까.
그래, 기대하고 있겠네. 그럼 이만 끊지. 저는 그녀의 악담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아마 제가 질투와 분노에 몸을 떨 것이라 기대했겠지요. 하지만 제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고정미라는 존재는 이제 제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한 점에 불과했어요. 그녀가 누구와 결혼을 하든 얼마나 큰 부자가 되든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제 아들 곁을 떠나준 것이 고맙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저는 이제 온전히 제 아들과 저의 문제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인생에서 아들과 며느리라는 소음이 사라지자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호텔의 수건 사업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될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호텔 창립 25주년 기념일. 저는 수많은 언론사와 재계 인사들을 초청해 성대한 기념 파티를 열었습니다. 파티는 성공적이었어요. 모두가 엘레강스 호텔의 빛나는 성공을 축하하며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행사가 무르익을 무렵 제가 축사를 하기 위해 단상에 올랐습니다.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저는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 그리고 지난 25년간 엘레강스 호텔을 위해 헌신해 준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제 남은 인생의 계획과 우리 엘레강스 호텔의 미래에 대한 중대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제 개인 재산의 절반인 35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여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오진숙 김현성 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김현성은 제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제 발표에 장내는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둘째, 저는 이 호텔을 제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장내는 다시 한번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대신 저는 이 호텔의 미래를 지난 25년간 피와 땀으로 함께 회사를 일궈온 바로 여러분, 우리 임직원 여러분께 맡기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부로 제가 가진 호텔 지분의 30%를 우리사주조합의 무상으로 증여할 것이며 특히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직원들에게는 별도의 스톤 옵션을 부여할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25년간 제 곁을 지키며 호텔을 위해 헌신해온 박민준 전무를 엘레강스 호텔의 새로운 전문 경영인 대표이사로 임명합니다. 제 선언이 끝나자 박 전무를 비롯한 수많은 직원들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끊임없는 박수를 보냈어요. 그것은 단순한 감사를 넘어 깊은 존경과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것이 바로 제가 꿈꿔왔던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피로 얽힌 관계가 아니라 신뢰와 헌신으로 맺어진 새로운 공동체. 다음 날 모든 언론이 제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피보다 진한 신의 한국 재벌사의 새로운 역사를 쓴 오진숙 회장,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는 대신 직원들에게 회사를 물려준 위대한 선택 같은 헤드라인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세간의 평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 남편 앞에서 했던 약속, 그리고 제 자신과 했던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호텔 직원들은 저를 회장님이 아닌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눈빛 속에서 저는 잃어버렸던 따뜻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엘레강스 호텔이라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새로운 삶에 완벽하게 적응해 가던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박전무, 아니, 이제는 박 대표가 된 그가 조심스럽게 제 집무실로 들어와 낡은 편지 한 통을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김태수 군에게서 온 편지입니다. 그의 입에서 아들의 이름이 나온 것은 참으로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발신인 주소는 어느 공사장 인부들의 숙소로 되어 있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체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떨어뜨릴 것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편지를 열어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태수입니다. 이 편지를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 몇 자 적습니다. 저는 지금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뼈가 으스러질 듯한 고통 속에서 눈을 뜨고 해가 질 때까지 무거운 벽돌과 철근을 나르며 하루를 보냅니다. 제 손은 온통 굳은 살이 박이고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밤이 되면 끙끙 앓다가 잠이 들기 일쑤입니다. 어머니, 정말 부끄럽지만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인지,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뤄내신 것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얼마 전 처음으로 제 힘으로 번 돈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고작 150만 원 남짓한 돈이었지만 저는 그 돈을 손에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돈으로 며칠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사 먹었습니다. 밥이 이렇게 달고 맛있다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 알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권리인 줄 알았고 어머니의 재산을 제 것인 줄 착각했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에 얼마나 큰 대못을 박았는지 이제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직 어머니께 용서를 빌 자격조차 없는 놈이니까요. 다만 이렇게라도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부디 몸 건강히 지내십시오. 불효자식 김태수 올림. 편지를 다 읽고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흘리지는 않았어요. 편지 속에는 분명 아들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반성과 변화는 한 통의 편지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앞으로 그 아이가 살아갈 시간 속에서 그의 행동과 삶으로 스스로 증명해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곱게 접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태수야,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뗐구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저는 제 아들이 그 시험을 통과하고 언젠가 제 앞에 떳떳한 어른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 그날을 아주 조금은 기대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편지를 받은 후로도 제 일상은 변함없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호텔의 회장으로서 그리고 새로 설립된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늘 그 낡은 편지 한 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과연 그 편지에 담은 진심을 삶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을지 저는 묵묵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인물에게서 연락이 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바로 홍콩에 부호와 재혼했다며
저를 조롱하던 며느리 고정미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상황은 180도 달라져 있었어요. 회장님, 고정미 씨가 김태수 군이 일하는 공사 현장 숙소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행색이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박 대표의 보고에 따르면 고정미가 재혼했다던 홍콩의 부호는 사실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는 고정미가 사채까지 끌어다 마련한 얼마 남지 않은 돈마저 전부 가로챈 뒤 그녀를 무일푼으로 길거리에 내쫓았다고 해요. 온갖 망신을 당하고 빈털터리가 된 그녀는 결국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아들 태수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박 대표가 건넨 사진 한 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흙먼지가 가득한 공사장 한편에서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한때는 명품으로 휘감았던 고정민은 싸구려 옷차림의 얼굴은 절망으로 시커멓게 타들어가 있었고 제 아들 태수는 작업복 차림으로 땀을 닦으며 무표정하게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태수 씨, 나 좀 도와줘요.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 말이 다 맞았어. 내가 어리석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응? 당신 어머니한테 가서 한 번만 빌면. 고정민은 아들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애원하며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과거의 그 오만하고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돌아가. 태수 씨, 제발 나갈 데가 없어. 세상 사람들이 다 나한테 손가락질해. 믿을 사람은 당신밖에 없단 말이야. 너한테는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남들 눈이 그렇게 중요해? 나는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써. 나는 내 힘으로 밥 벌어 먹고 내 힘으로 잠잘 곳 구하며 살아. 너도 그렇게 살아.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 아들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처음으로 어른의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내 인생에서, 그리고 우리 어머니 인생에서 이제 그만 사라져줘. 그 말을 끝으로 태수는 뒤돌아서서 자신의 일터로 돌아갔고 고정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통곡하다가 결국 홀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들으며 처음으로 아들이 대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 제게 손을 벌리던 과거의 김태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신의 삶의 경계선을 스스로 긋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태수는 정말로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번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악착같이 모았어요. 그리고 몇 달 뒤 그는 마침내 반지하의 작은 월세방을 얻어 인부 숙소를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만의 공간이 생긴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마지막 날 저녁이 되면 태수가 호텔 로비 안내 데스크에 작은 봉투 하나를 맡기고 홀연히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들, 그리고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진 빚을 갚겠습니다. 그가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에서 최소한의 월세와 생활비를 뺀 나머지 전부였습니다. 첫 달에는 1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었고 다음 달에는 15만 원, 그 다음 달에는 비 오는 날이 많아 일이 줄었다며 7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액수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박 대표를 통해 매달 그 봉투를 건네받았고 열어보지 않은 채로 제 집무실 책상 서랍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아들이 보낸 편지와 함께 그의 땀과 진심이 담긴 돈 봉투들이 늘어갔습니다. 그것은 제게 수백억의 재산보다 더 값진 보물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아들이 돈을 보내오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가 어디까지 자신의 의지를 지켜나가는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속절없이 흘러 어느덧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저는 박 대표를 제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창밖에는 첫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어요. 박 대표, 태수는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날이 추운데 공사장 일은 할 만하다고 하던가요? 동상에 걸려 고생을 좀 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기술을 배워서 일당이 조금 올랐다며 이번 달에는 2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박 대표의 말에 제 가슴 한쪽이 시큰하게 저려왔습니다. 저는 쌓여가는 돈 봉투들을 보며 더 이상 이 시험을 계속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충분히 자신의 변화를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박 대표, 태수에게 제안을 하나 해주세요. 어떤 제안을 말입니까, 회장님? 우리 호텔 주차관리 요원 자리에 결혼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그 자리를 태수에게 제안해 보세요. 다만 제 아들이기 때문에 주는 특혜가 아니라 정식 채용 절차를 거쳐 들어오는 일용직 계약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시고요. 월급은 최저 시급으로 계산될 것이고 다른 직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될 거라고 그래도 괜찮겠냐고 물어봐 주세요. 제 말에 박 대표는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것이 그 아이에게 주는 마지막 시험입니다. 한때 이 호텔의 후계자였던 아이가 가장 낮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일하는 것을 견뎌낼 수 있는지, 그 모멸감과 자기 연민을 이겨내고 떳떳한 직업인으로서 자신의 일을 존중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그때는 저도 아들을 다시 아들로 받아들일 준비를 할 겁니다. 며칠 후 박 대표가 태수를 직접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결과는 제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태수 군이 아무런 불평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박 대표님께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 아들 김태수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엘레강스 호텔의 가장 낮은 자리인 주차 관리 요원으로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집무실 CCTV 화면으로 주차장 입구에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색하게 몸에 맞지 않는 유니폼을 입고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이기도 했어요. 잠시 후 고급 세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훈련받은 대로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손님은 아들의 얼굴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차 키를 던지듯 건네고는 호텔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들은 잠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차를 주차 공간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 한쪽이 칼로 베이는 것처럼 아팠어요. 당장이라도 달려내려가 그만하면 됐다고, 이제 고생 그만하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이것은 아들이 진정한 어른으로, 그리고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로서 제 아들이 그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기를 기도하며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수의 호텔 생활은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어떤 손님은 주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반말로 호통을 쳤고, 어떤 젊은이들은
그를 무시하며 삿대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의 태수였다면 당장 유니폼을 벗어 던지고 주먹을 날렸을지도 모를 상황들이었죠. 하지만 그는 모든 수모를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는 그저 죄송하다고 시정하겠다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어요. 저는 매일같이 CCTV를 통해 그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제게도 고통스러운 형벌과도 같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의 표정에서 그늘이 조금씩 쉬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 억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적응하고 나름의 보람을 찾아가는 듯 보였어요. 동료 주차 요원들과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기도 했고 어린아이 손님에게는 눈을 맞추며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4번 바뀌고 아들이 호텔 주차 요원으로 일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태수는 단 하루도 지각이나 결근을 한 적이 없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의 성실함은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를 회장님의 낙하산이라며 수군대던 직원들도 이제는 그의 묵묵한 태도에 마음을 열고 그를 동료로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호텔 인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김태수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부서는 고객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벨 데스크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박 대표에게 보고받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박 대표를 통해 태수를 제 집무실로 부르라고 지시했어요. 그가 호텔에 들어온 지 1년 만에 처음으로 가지는 공식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잠시 후 벨보이 유니폼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태수가 긴장한 표정으로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1년 전 비에 젖어 로비에서 쫓겨나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고된 노동으로 몸은 다부져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예전과 같은 허영심이나 자만심 대신 건강한 자신감과 겸손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회장님, 부르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 망설이며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 한번 하세. 김태수 씨, 엘레강스 호텔의 정식 직원이 된 것을 축하하네.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제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주차장에서의 고된 노동으로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어떤 손보다 따뜻하고 단단하게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앉게. 차 한잔하지. 저는 아들을 소파에 앉히고 직접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차만 마셨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이 결코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은 할 만한가? 네. 힘든 것보다 배우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제가 얼마나 세상 물정 모르고 철없이 살았는지 매일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아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집무실 안쪽에 있는 작은 금고로 다가가 무언가를 꺼내왔습니다. 그것은 제 남편이 평생을 손목에 차고 다녔던 낡고 다른 손목 시계였습니다. 시계의 유리에는 흠집이 가득했고 가죽 밴드는 땀에 절어 색이 발해 있었어요. 저는 그 시계를 아들 앞 테이블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나? 아버지 시계네요. 아들의 목소리가 살짝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 자네 아버지가 평생을 소중히 여겼던 물건이지. 이 시계는 스위스 명품 시계처럼 비싸거나 화려하지 않아. 하지만 자네 아버지가 이 호텔을 세우기 위해 흘렸던 땀과 시간이
이 시계의 초침 하나하나에 모두 담겨 있단다.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수백억의 재산이나 호텔의 지분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오늘 너에게 이 시계를 물려주겠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진정한 유산이다. 이 시계처럼 시간의 무게를 정직하게 견뎌내는 사람이 되어라. 화려한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언젠가 자네가 이 시계를 찰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될 때, 그때 스스로의 손으로 이 시계를 손목에 차거라. 알겠니? 제 말이 끝나자 아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방울이 툭 하고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울음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어깨는 주체할 수 없이 들썩이고 있었어요. 그것은 서러움이나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깨달은 자의 감사와 회한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집어들고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깊이, 아주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제 아들은 돈이나 지위가 아닌 아버지의 정신과 어머니의 가르침을 비로소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길고 길었던 방황을 끝내고 마침내 어른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다시 한번 아들로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호텔 경영의 대부분을 박 대표와 우리 사주 조합에 넘기고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설립한 재단을 통해 젊은이들의 꿈을 후원하고 가끔 호텔에 들러 오랜 직원들과 담소를 나누는 것이 제 소소한 행복이 되었어요. 아들 태수는 여전히 호텔의 평범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벨 데스크를 거쳐 지금은 고객 서비스 팀의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그는 누구보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신망이 두텁고 손님들에게는 가장 친절한 직원으로 칭찬이 자자하다고 해요. 아들은 가끔 주말에 제가 사는 집으로 소박한 저녁 식사를 하러 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돈이나 유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저 오늘 호텔에는 어떤 손님이 왔었는지, 새로 나온 메뉴는 맛이 어떤지, 서로의 건강은 괜찮은지 같은 평범한 이야기들을 나눌 뿐입니다. 아들의 손목에는 아직 아버지의 낡은 시계가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은 그 시계를 찰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언젠가 그날이 올 것이라고 말해줄 뿐이지요. 우리의 관계는 이제야 비로소 가장 건강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호텔 최상층, 제 스위트룸 발코니에 나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봅니다. 제 남편과 제가 맨주먹으로 일궈낸 이 거대한 왕국, 그리고 그 안에서 반짝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 저는 이 모든 것을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평온함을 느낍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나 이제 정말 좀 쉬어도 되겠어요. 우리 아들도 이제 진짜 어른이 되었으니까. 제 얼굴에 저도 모르게 잔잔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길고 험난했던 제 인생의 전쟁은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지켜냈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으며 마침내 새로운 시작을 이뤄냈어요. 황혼의 저녁 노을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